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명절 잘 보내셨죠? 진짜 잘 보낸 것 같아.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도망갈 곳이 없네요. 이제 더 이상 뭐 쉬는 날도 없고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동안에 계속 해왔던 거 꾸준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뭔가를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잘하는 부분, 계속 해왔던 부분 그대로 정리를 해가시면 되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여러분들께서 요 동형 모의고사 있죠? 동형 모의고사 총 4회분치를 여러분들 풀어드릴 건데 그 동형 모의고사만 계속 반복해서 풀어주세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풀어봐야 될 게 동형 모의고사. 그러니까 다음 2회차 시험 볼 때까지 1회차를 매일 또는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한 30분씩 계속 읽으시라고요. 계속 읽고 보고 정리하고 읽고 보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셔야지만 감이라는 게 자기가 공부했던 그 느낌이라는 게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회차 보게 되면은 이제 1회차랑 2회차랑 묶어서 계속 다음 3회차 볼 때까지 반복. 3회차 보면은 1회부터 3회까지 계속 반복. 이런 식으로 하시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한 3회분치 전국 모의고사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돌려주시고. 그러니까 전국 모의고사하고 동형 모의고사하고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전범위가 다 들어가 있고 가장 최근 법률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다른 과목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세법은 전국 모의고사하고 동형 모의고사 요것만 반복해서 돌려보셔도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10개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아셨나요?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10개 이상은 무조건 나오고 16개는 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찍어서 맞추지 않는 이상은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찍자. 대신 10개는 무조건 풀어내고 운이 좋아서 아는 내용이 더 나온다. 그럼 뭐 12개, 13개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16개는 내가 그날 찍신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못 맞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내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일단 동형하고 전국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보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뭐 기출문제를 더 보든 예상 문제를 더 보든 그다음부터는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근데 되도록이면은 다른 형태의 문제들을 안 보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괜히 보면 그동안에 공부했던 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괜히 멘붕 오거든요. 그러면 또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욕심을 내지 마시고 그냥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회차 문제 뭐 어땠어요? 아니, 그냥 물어보기는 해야 되니까. 풀만했어요? 알겠어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네. 자, 그러면 1회차 문제부터 해서 우리 반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 보시니까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냥 시작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를 지금 물어봤는데 자, 1번 보니까 뭐래요? 신고납부 안 되죠? 그죠? 무엇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맞죠? 2번에 봤더니 취득 단계에서 부과한대요. 상속세나 증여세는. 맞아요? 그죠? 상속세나 증여세는 취득 단계에서 나오는 세금 맞죠? 네. 3번에 봤더니 국세에 해당한대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맞죠? 4번에 봤더니 보유 단계에서 부과한대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맞네요. 5번에 봤더니 양도 단계에서 부과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교육세는. 자, 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교육세는요?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보유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냐면 임대가 있으니까. 양도 단계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네. 하지만은 교육세는요. 취득 단계에서는 나오죠. 왜냐면 취득세 부과되니까. 보유 단계에서도 나오죠. 재산세 부과되니까. 대신 양도 단계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양도 단계에서는.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자, 공부부터 해라. 공부하고 나서 돈 벌어라. 그래서 공부가 취득과 보유, 교육이, 그 다음에 돈 버는 소득이 보유와 양도. 기억나세요? 네. 진짜로? 네. 자, 그 다음에 농부는 부지런하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다 나온다. 그 다음에 인지세는 매매계약세에만 붙는다.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 단계에서만 나온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겠네요. 지방교육세는 양도 단계에서 안 나오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최악의 문제죠? 네, 개수 물어보는 문제가 최악의 문제인 거예요. 네. 자, 그냥 동형 모의고사니까 개수로 물어봤어요. 그냥 짝 맞추는 문제로 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보자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 납세의무 성립 시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는 언제?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소득세는요? 그래요. 아직 정신줄 놓을 때 안 됐어요. 소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이 발생하는 때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그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5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그 다음에 소득세는 기간이 끝나는 때. 이렇게 나와야죠.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게 소득세 중에서 만약에 예정신고라고 단서가 붙었다. 그때는 언제가 납세의무 성립일이다? 달의 말일.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본세가 성립할 때. 본세가 성립할 때. 그 본세를 다른 말로 해서 그 세목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부과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성립할 때,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세금은 등록면허세가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수시부과가 나오면 무조건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죠. 자, 그럼 보죠. 일단 뭐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는 놔두고, 자, 니은번 우리가 아는 내용부터 먼저 보죠. 소득세는요. 소득이 발생하는 때가 아니죠?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죠. 끝나는 때. 그래서 유일하게 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은 소득세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세는 항상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맞죠? 얘랑 비교해야 될 게 주민세죠. 주민세 주의하셔야 되죠? 주민세는 똑같이 과세 기준일인데 언제다? 7월 1일이다. 요 두 개 서로 비교 정리 잘 해주시고. 그래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유일하게 주민세만 7월 1일로 간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당연히요. 취득하는 때가 되겠죠? 맞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쉽게 말하면 증여받은 때. 증여받은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끔 오해하시는 게 뭐가 있느냐면 증여세는 자, 우리가 증여를 받게 되면은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무슨 세금도 내야 돼요? 증여세도 내야 되죠? 그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느냐면 취득하는 때예요. 취득세니까. 그때 취득하는 때가 언제냐면 계약이래요. 계약일. 증여니까. 아셨어요? 근데 증여세는요. 실제로 뭐 하는 때? 증여를 받은 때예요. 실제로 증여를 받은 때.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에는 취득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어요? 증여세를 물어봤으니까. 증여세를. 뭐 그닥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시부가가 나오더라. 자, 수시부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해야죠. 사유자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수시부가 하는 때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소득세 쪽 틀렸죠? 네, 수시부가 틀렸죠. 그러면 나머지 7개가 맞는 문장이에요. 참고로 다른 내용들 간단하게 좀 보시게 되면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잖아요. 지방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소득세가 국세요, 지방세예요? 소득세가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지역 주민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만 내는 게 문제예요. 우리 지역에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더 개발해 주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돈을 벌었는데 왜 국가 너희만 가져가? 우리도 좀 줘. 하고 요구를 했죠. 그랬더니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대신 어떻게 했느냐? 따로 걷어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되면은 국가에는 소득세를 내고 지자체에는 지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같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나 법인세가 뭐 할 때?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세 내는 사람이 뭣도 내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도 내는 거예요. 법인세 내는 사람이 지방소득세도 내는 거예요.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니까.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성립할 때 같이 성립한다. 부가세는 아니지만 부가세처럼 움직여요, 얘가. 그리고 지방소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방소비세는 글자 그대로 소비세죠. 우리가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게 부가가치세예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소비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국가만 가져가요. 그러니까 역시 지자체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죠. 왜 너희만 가져가느냐? 우리도 좀 줘.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다시 그중에 일부를 돌려줘요. 여러분들이 추가로 내는 게 아니고. 그게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글자 그대로 누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랑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랑 같이 나오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랑 같이 나오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죠? 자,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부가세는 무조건요. 그 세목의 납세무가 뭐 하는 때? 성립하는 때. 그 세목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본세라고 하죠. 본세.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세 목적세가 몇 개 있어요? 지방세 목적세 2개 있어요. 국세 목적세가 3개고 농. 그죠? 그 다음에 지방세 목적세가 2개. 지죠. 그 지지를 정확하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왜 그래야 되느냐면 얘들은 즉 다시 말해서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역시 지자가 들어가더라도 얘들은 목적세 아니에요. 얘만 목적세예요. 그리고 얘는 목적세이면서 부가세인 거죠. 부가세니까 누구 따라가야 돼요? 본세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다. 목적세다, 보통세다. 목적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다. 부가세다. 네, 부가세다. 아셨어요? 근데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는 목적세도 아니고 부가세도 아니에요. 아셨나요? 글자 그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가에 소득세 내고 지자체에 지방소득세 내고 물건을 사면은 국가에 부가가치세 내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는 지방소비세를 내고 그런 식으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형식은 부가세처럼 움직여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부가세인 건 아니에요. 아셨나요?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가지밖에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부가세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3번 문제를 보죠.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 보니까 뭐 한대요? 감면 대상에 포함한대요. 그냥 틀렸죠? 네, 가산세가 감면 대상에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항상 나오는지 뭐. 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2번 봤더니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아니면은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맞죠? 자, 가산세의 역할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산세의 역할은, 아니, 가산세의 원인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거고, 가산세의 역할은 뭐냐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려면 납부할 세액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늘어야 되니까 가산하는 거고, 환급받을 세금은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니까 공제하는 거고. 결국에는 둘 다 공통점은 세금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20만 원을 내게 하는 것. 그러면 20만 원을 더 해야죠? 100만 원을 환급받는데 20만 원을 빼서 80만 원만 환급해 주는 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결국에는 부담을 늘리는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무신고 가산세가 안 나온대요. 뭐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딱 하나 안 나오는 케이스가 하나 있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안 나오죠? 과소신고 가산세나 납부지원 가산세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의무를 위반한 자네요.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가산세 부과하는 거 맞죠? 5번에 봤더니 가산세로 부과하래요. 몇 프로를? 40%를. 40%가 나오려면 사기나 부정자가 나와야죠. 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왔죠? 네. 요건 그냥 틀리라고 내놓은 거예요. 찍으라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에요. 답은 5번인데. 네, 답은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건 5번이에요. 근데 5번을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없어요. 5번을. 네,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나머지 것만 일단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발송일로 한대요. 무엇은? 법정 기일은. 그죠? 그래서 봤더니 고지한 세금입니다. 자, 고지한 세금에 대한 법정 기일은 언제냐? 발송일이 맞죠? 발송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재산이 매각이 되면 그 매각 금액에서 돈을 분배를 해줄 때 제일 먼저 가져가는 게 뭐냐? 매각 비용이더라. 그죠? 또는 체납처분비나 강제징수비라고도 하죠?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라고 하고 국세에서는 강제징수비라 그래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은 누가 가져가요? 소액임차 보증금이 가져가죠. 네. 소액임차 보증금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치 임금을 가져가죠. 네. 또는 3년치 퇴직금. 그리고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에는요.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 가져가죠. 그때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가져가죠. 전부 다 공통점이 뭐다?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세금이다.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더라. 그리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 다음부터는 날짜를 다툰다. 날짜를. 누구랑 날짜를 다투느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러한 것들, 즉 담보채권들이죠. 얘들하고 날짜를 다퉈서 날짜 순대로 가는 거예요.
날짜를 다퉈서 얘들보다 먼저 나온 조세가 있으면 세금이 먼저 가져가고, 만약에 얘들보다 날짜가 늦으면 세금이 나중에 가져가죠. 그리고 만약에 날짜가 늦으면, 전세권 등보다 날짜가 늦으면 3개월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채권도 세금보다는 먼저 가져갑니다. 나머지 임금 채권도. 그리고 날짜에 관계없이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게 뭐냐면 공과금하고 기타 채권이죠.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자, 우리가 세금은 누구랑 날짜를 다퉈야 돼요? 얘랑 날짜를 다퉈야 되잖아, 얘랑. 그죠? 근데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은 등기부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나와 있는 설정 일자를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세금은 등기부에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오죠. 세금은 등기부에 표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뭘로? 법으로 정해줬다고요. 법으로. 그때 이 법정기일을 언제로 잡을 거냐, 이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이 법정기일은 신고하는 세금이면 언제냐? 신고한 날이 될 것이고, 고지서 보내는 세금은 도달일이 아니라 발송일이 법정기일이에요. 왜 발송일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건 누구와 싸움이냐면 채권자들 사이의 싸움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해당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도달한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납세자에게 도달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이미 납세자의 재산을 매각을 시키는 행위니까 납세자는 그거 받아도 찢어버릴 거라고요. 결국 매각된 돈을 누가 청구하는 거냐면 세무서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무서가 받을 돈이 얼마인지를 아는 시점이 언제냐예요? 고지서를 보내는 시점이에요? 고지서가 납세자한테 도달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지서 보낼 때는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거예요. 도달일이 아니라. 만약에 도달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게 1번 이야기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법정기일 후에 담보가 설정이 됐으면 조세는 담보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됐으면 조세는 담보에 우선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날짜에 관계없이 담보에 우선하는 조세가 있다라 정부가 결정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 요거 꼭 기억하시라 그랬죠. 재종상증.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어쩌다 한 번씩 내는 세금 중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요 4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2번에 봤더니 자,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을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1년 이내에 특수관계인하고 어쩌고 했다. 그냥 이건 참고. 그러니까 재산을 매각을 해요. 재산을 매각을 해서 돈을 받으려고 봤더니 먼저 세금보다 뭐가 먼저 설정된 거예요?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이 먼저 설정됐어요. 봤더니 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을 해놨으면 세금은 가져갈 수가 없겠죠. 못 가져가니까 매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해봤자 얘들이 다 가져가고 나면 이쪽에서 가져갈 게 없으면.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최근 1년 이내에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는 거예요. 1년 이내에. 그러면 일부러 재산을 안 뺏기려고요. 허위로 잡아놓은 걸로 추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방어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이나 내 친척들이 선순위자로 들어있으면 나랑 모르는 사람들이 채권자로 들어온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받아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받아갈 가능성이 없으면 매각을 진행을 안 시키겠죠. 그렇게 해서 재산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준이 언제냐면 1년이에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요. 국세 뭐 한대요? 우선 변제된대요. 국세. 뭐에 관계없이?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무엇은? 3개월치 임금채권은. 맞죠? 3개월치 임금채권은 여기에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들어오니까 모든 세금에 우선하는 거죠. 얘한테는 우선하지 못해도 세금에는 우선하는 거죠. 얘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다음 순위로 징수한대요. 무엇은? 교부 청구된 것은 무엇에? 압류에 다음 순위로 징수된다. 맞죠? 우리가 순서를 보게 되면 뭐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조세끼리는? 그렇죠. 담보가 우선이죠. 그래서 담보되어 있는 세금이 먼저 가져간다. 그 다음은 압류되어 있는 거 가져간다. 그 다음 교부 청구되어 있는 걸 가져가더라. 그러면 문장을 봤더니 무엇은? 교부 청구는 주어를 잘 잡아야 돼요. 한글 문제예요. 교부 청구는 뭐에? 압류에 우선한다가 아니라 압류에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말장난 시킨 게 아니라 타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뭐 골려 먹으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법률 조항에 보면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말을 참 그지같이 써놨어요. 이해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알아야 될 내용은,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배우는 범위는. 네. 자, 5번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5번은 납세자가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서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양도담보재산을 안 배웠어, 이걸. 양도담보재산을 원래 따로 배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항목이 아니어서 안 배웠거든요. 양도담보재산이 걸려있는 재산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법정기일 후에 담보가 잡혀 있어야 돼요.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잡혀 있으면 그건 담보의 우선권에 의해 가지고 그걸로 국세를 체납할 수 없어요. 담보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게 있대요. 몰라도 돼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요거 1번, 3번, 4번 지문은 꼭 기억하시고 1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는 쉬운 문제죠? 제발 쉽다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5번. 취득세 과세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 골프용권 과세돼요, 안 돼요? 되죠? 부동산은? 요트웨어권. 되죠?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전세권, 선박은, 그죠? 양식업권,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부동산이나 선박이나 항공기나 이러한 것들은 과세가 되는 줄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이제? 권리가 문제예요, 권리. 취득세에서 과세될 수 있는 권리는요? 광, 회밖에 없고 어업권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양식업권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자, 회 들어왔고 광 들어왔고 들어왔고 그 다음에 양식업권 들어갔으니까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죠. 참고로 요 4개는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하고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정확히 구분하시라고요. 아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중복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자, 자산을 팔았어요. 팔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뭐 했을까요? 취득을 했을 건데 그러면 양도한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고 양도소득세를 내고 취득한 사람은 무슨 세금을 내요? 취득세를 내죠. 그때 양쪽 다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하면 양쪽 다 세금이 나오느냐? 딱 2개밖에 없죠. 부동산을 거래하면 양쪽 다 세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회원권을 거래를 하면 양쪽 다 세금이 나오죠. 이것만. 이거 외에 나머지 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축권, 영업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만 과세돼요? 양도소득세에서만 나온다고요. 아셨나요?
대신 취득세는요.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그건 취득세사만 나오고. 그래서 제가 취득세 과세 대상의 광어회라고 정확히 외우시라는 이유가 광업권, 어업권 안에는 양식업권이 들어가죠? 그 양식업권까지는 거래를 했을 때 양도자는 세금 안 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업권을 팔면 저는 양도소득세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뭐가 나오고? 취득세는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딱 두 개 비교 정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납세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취득세 납세무자는 원칙이 누구다? 사실상 취득자다. 상속일 때는 상속인 각자.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면 새로운 위탁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대여 차량은 대여업자, 외국에서 수입했으면 수입하는 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했지만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으면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을 했으면 주체구조부 취득자. 지목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변경 시점의 소유자.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여러 명이면 연대납세무 있다 없다? 있다. 제발 좀. 네. 자, 그럼 보죠. 옳지 않은 거 찾으래죠? 문제는 취득세 문제고 항상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번 봤더니요. 납세무를 진대요. 누가? 수입하는 자가. 맞겠죠? 앞에 안 읽어도 되잖아요. 우리 외웠던 사람 중에 수입하는 자 있으니까. 설마 아니 앞에 상속 줘놓고 수입하는 자 줄 리는 없잖아요. 아셨죠? 자, 2번 보죠. 납세무를 진대요. 무엇을 하면? 원시 취득을 하면. 자, 원시 취득 나왔다. 그러면은 꼭 확인할 거. 물건 봐야죠. 왜냐면 원시 취득은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취득세 내야 되는데 딱 하나 안 내는 게 있다. 뭐? 그렇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그죠? 그래서 선박 나왔네요. 선박에 대해서는요. 납세무가 없죠. 원시 취득에 대해서. 부동산이었으면 납세무가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시 취득은 원래 취득이 맞아요. 취득이 맞지만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원시 취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돼 있죠. 우리나라 주요 수출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시점에서는 과세하지 마세요라고 정해놨다. 답은 2번이겠죠. 3번 봤더니 납세무를 진대요. 누가? 조합원이. 그래서 봤더니 조합원용이네요. 맞죠? 4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유상으로 본대요. 자, 4번은 유상이냐 아니냐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봤더니요. 교환이네요. 교환은 무조건 유상거래죠. 5번 봤더니요. 유상으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요. 부담부 증여네요. 자, 부담부 증여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그렇죠.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봐야죠. 봤더니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래요. 아니니까 증여 추정 문제는 생기지 않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채무액인지 아닌지 봐야죠. 봤더니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유상이 맞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고 들어가라. 왜냐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었으면 이것도 증여로 봐야 돼요. 채무 부분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7번 봤더니 자,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자, 1번 보니까 한번 끊어주고 가야 되겠네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맞죠? 그때 연부금액은 항상 매회 지급되는 금액. 요걸 꼭 체크하고 들어가시고. 연부금 총액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2번 봤더니요. 역시 한번 끊어주고 가야 되겠네요. 신고한 금액으로 간대요. 근데 시가 표준액으로 간대요. 그죠?
자, 우리가 시가 표준액이 나오려면 전제 조건 두 가지. 첫 번째, 아니죠.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라. 왜냐면 국수공판장이나 부동산 거래신고가 나왔는데 시가 표준액이 나왔다. 무조건 틀린 문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봤더니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두 번째, 신고하지 않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다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시가 표준액보다 뭐 했대요? 적었대요.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이 맞죠. 자, 3번에 봤더니 증가한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증가한가액을 그러려면은 무슨 취득해야 돼요? 간주 취득해야죠. 그래서 앞에 봤더니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즉 증축이죠. 또 개수, 또 종류 변경, 또 지목 변경. 전부 다 간주 취득 맞죠? 그러니까 증가한가액이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간대요. 자,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가려면 무조건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가 나와야죠. 근데 앞에 봤더니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런 말 없으니까 틀렸죠. 참고로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가 없는데 무슨 단서가 있어요?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대요. 그러면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시가 표준액으로 갔어야죠. 시가 표준액.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과세 표준으로 한대요. 지목 변경일 때. 자, 지목 변경은 증가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죠? 그때 증가된 가액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후와 전의 차이로 가는 거죠. 즉,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판단하는데 변경 전과 후에 시가 표준액 차이로 계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 과세 표준에다가 뭘 곱해서 계산한다? 세율을 곱해서 계산을 할 건데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계산할 건데 취득세 과세 표준은 원칙이 무슨 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단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으로 갈 것이고 즉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금액으로 갈 것이고 증축, 개수, 지목 변경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증가했으면 증가한 가액으로 갈 것이고요. 주식을 취득을 해서 과점주주가 됐으면 그 법인의 재산에다가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만큼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죠. 요게 기본 베이스. 그리고 이 금액은 원칙은 납세무자가 뭐 하도록 돼 있다? 신고하도록 돼 있다. 근데 이를 뭐 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때는 뭘로 간다? 그렇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단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적더라도 시가 표준액이 아닌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 그렇죠. 국수공판장. 네. 국수공판장이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하셔야 될 게 예로 한대요. 예로 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예가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예가 나왔는데 예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신고가 없거나 시가 표준액보다 뭐 해야 돼요? 적어야죠.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두 번째, 자, 우리가 지목을 변경을 해요. 지목을 변경을 하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지목 변경은 취득이 아니에요.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됐을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 그 자체는 취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가액이 감소했으면 취득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뭐가 됐을 때만? 가액이 증가했을 때만 취득세를 낸다. 요때만. 그리고 이때 자 취득세는 무슨 금액에다가 그 증가한 금액에다가 무슨 세율을 적용해서? 그렇죠. 기준세율을 적용해서 내더라. 왜 기준세율을 적용하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가액 증가 자체를 등기부에 표시해요 안 해요? 안 하거든요. 자 지목 등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지목 등기는 해야 되는데 이건요. 취득세를 내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할 거니까. 그래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지목 등기를 한 다음에 기다려요. 기다려서 가액 증가 사실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요 가액 증가에 대해서 내는 게 취득세라고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 대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 결과 뭐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가액 증가. 그때 증가한 가액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변경 전과 후에 공시지가 즉 시가 표시액 차이로 판단한다고요. 단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에 들어간 비용이 입증되면 그때는 시가 표시액이 아닌 그 비용으로 하도록 돼 있죠. 그 비용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금이 계산이 됐으면 그 세금을 뭐 해야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뭐 하셔야 돼요? 신고하고 납부하셔야죠. 그죠? 그때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어떤 날? 빠른 날로 하되 그 전에 사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무슨 날로 간다? 그렇죠. 사용일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를 안 했으면 가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얘가 안 나올 뿐이에요. 무슨 가산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가산세. 왜냐하면 이게 소유권 등기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중가산세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요. 지목 변경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목 변경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그 학경노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만 따로 지목 변경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 쪽에 보시면은 이것만 따로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의 지목 변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잡아 주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 자체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보죠. 자, 이번에는 뭘 물어봤느냐? 옳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세율 문제네요. 그것도 무슨 세율? 표준세율 문제네요. 표준세율. 취득세 표준세율. 자, 1번 보죠. 뭐 한대요? 가감 조정할 수 있대요. 50% 범위 내에서 무슨 세율은? 표준세율은. 맞죠? 2번 봤더니 표준세율을 적용한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하나는 1000분의 30의 표준세율이고 또 하나는요.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이네요. 자, 이렇게 몇 프로냐를 물어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 잘 보셔야 될 게 제가 왜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취득세는 얘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무슨 취득이냐부터 봐야죠. 그래서 봤더니요. 매매네요. 이게 1번이라고요. 그러면 매매면 유상취득이죠? 네. 그 다음은 물건을 보라고요. 봤더니요. 농지가 아닌 토지래요. 그러면은 매매인데 유상일 때는 주택하고 농지 말고는 다 4%죠. 주택하고 농지 말고는. 그러니까 여기가 40이 나왔어야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상거래였을 때
자, 유상거래면 주택이냐, 농지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어서 얘는 무조건 몇 프로? 4%, 얘는 몇 프로? 3%, 얘가 이제 특례로서 1%부터 해서요. 3%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요. 얘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봤더니 교환이네요. 교환이면은요. 무슨 취득? 유상취득이잖아요. 그 다음 농지네요. 농지니까 몇 프로? 3%가 돼야죠. 그러니까 여기는 30이 돼야죠. 2번이 틀렸죠. 항상 표준세율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라? 무슨 취득인지부터 봐라. 만약에 재산세 문제였으면 무슨 재산인지 먼저 보고. 아셨나요? 그래서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꼭 동그라미 쳐놓고 가셔야 돼요. 내가 봐야 될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요. 자,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요. 세율을 적용한대요. 3%짜리를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아, 세율 문제구나.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역시나 몇 프로냐 물어봤으니까 3%짜리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무슨 취득이냐요. 무슨 물건이냐가 아니라. 그래서 봤더니요. 매매네요. 매매. 자, 매매니까 유상거래죠. 그 다음은 물건을 봐야죠. 물건이요. 주택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특례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금액을 봤더니 10억짜리네요. 10억짜리니까 몇 프로? 3%가 맞죠. 항상 동그라미를 칠 때 요걸 연습을 하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슨 취득인지 확인해라.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인지 확인해라. 그리고 그게 유상이면서 주택이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라. 이렇게 가야죠. 4번에 봤더니 1000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대요. 2.8%짜리죠? 그래서 봤더니요.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네요. 또는 개수네요. 그러면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이니까 증축이죠. 개수도 개수로 인해서 면적이 증가했으니까 증축이죠. 증축은 무슨 취득으로 봐요? 원시 취득으로 보니까 2.8%가 맞죠. 단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요. 얼마에 대해서? 그렇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꼭 확인해 줘야죠.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주택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래서 봤더니 신축 후에 토지를 취득을 했다. 자,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사면 그건 집이 있는 땅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와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사요? 그럴 리가 없죠. 땅을 먼저 산 다음에 집을 짓겠죠. 근데 집을 짓고 나서 땅을 샀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뭔가 편법을 썼을 것이다. 실제로는 무엇부터 했을 것이다? 땅부터 샀을 것이다. 그러면 땅을 샀을 때는 집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걸로 보자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죠. 취득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취득세 문제고 납세 절차를 물어봤고 옳은 거 물어봤죠? 1번 봤더니 뭐 한대요? 보통 징수한대요. 자, 취득세는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 아니죠? 신고하는 세금인데 보통 징수하려면요. 신고 납부를 안 했겠죠. 1번이 맞네요. 자, 2번 봤더니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6개월. 자, 6개월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상속인지 아닌지 확인해라.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근데 봤더니 전부 다 국내 주소를 둔 상속인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달에 말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세 개 다 확인하시라고요. 그러니까 6개월, 9개월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뿐이다. 상속뿐이다. 두 번째는 6개월이 나왔으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다라는 말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는 개월수로 갔으니까 항상 앞에는 무슨 단어가 들어와야 된다? 달에 말일자가 나와야 된다. 달에 말일자 없으니까 틀렸죠?
자, 3번에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언제까지? 60일. 자, 60일이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이나 등기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요. 왜냐면 상속이 보이면 6개월이 나와야 되고 등기가 나오면 접수하는 날까지가 나와야 되니까. 근데 대충 눈 씻고 찾아봐도 상속이나 등기라는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60일이 맞아요. 두 번째는 그 60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처음 취득한 게 아니에요. 앞서서 한번 냈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서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요 단어가 따라 나온다고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뭐 한다? 공제하라. 이 단어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그때 가산세는요. 제외하고 이랬어야죠. 그러니까 눈치껏 풀어내야 돼요. 자, 취득세는 60일, 6개월 등기 접수하는 날 딱 3개밖에 없어요. 근데 60일이 보였다. 상속이나 등기가 안 보이구나. 그러면 60일은 맞다. 두 번째, 60일 앞에 취득한 날로부터라고 나왔으면 그런 거보다 하는데 사유 발생일로부터라고 나왔다? 아, 뭔가 해서 한 번 더 내는구나. 그러면 뒤에 가서 분명히 이미 납부한 걸 공제한다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가산세 포함이냐 제외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 하래요? 통보하거나 신고하래요.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매각했대요. 누가? 국가가 매각했대요. 이건 납세자가 신고하는 거 아니죠? 그러면 60일이 나올 리가 없죠. 참고로 국가가 매각을 했으면 30일 이내 통보를 해줘야죠. 얘랑 같이 구분해서 봐야 될 것. 등록관청이 납부 부족액을 발견했으면 언제까지 통보해라? 다음 달 10일까지.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보통 징수한대요. 60%를 뭐해서? 가산해서. 자, 가산이니까 무슨 문제? 가산세. 가산세에서 60% 나오는 경우 없어요. 그걸 또 고민하고 있지 마세요. 가산세에서 60%짜리 없어요. 자,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취득세인데 취득세 가산세가요. 10%짜리가 있고요. 20%짜리가 있고요. 40%짜리가 있고요. 하루 지날 때마다 10만 분에 25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80%짜리가 있을 뿐이지 60%짜리는 없어요. 그냥 틀린 거라고요. 도대체 60%가 뭐가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참고로 얘는 80%짜리죠? 왜냐면 첫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이고 두 번째는요. 사실상 취득을 했고 세 번째는요.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했고 중과산세 요건 다 충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80%죠. 뭐의 80%? 세개 80%. 가산세니까. 가산세니까.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죠. 자, 취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국가 등이 취득을 하면은 비과세. 단,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과세한다. 두 번째, 귀속이나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면은 비과세. 단,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과세고. 세 번째, 수탁자가 보이는 신탁은 비과세. 수탁자 안 보이면 과세. 네 번째, 법률자가 보이는 환매는 비과세. 법률자 안 보이면 과세. 다섯 번째,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단, 사치성 재산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1년을 초과하면 과세. 여섯 번째, 공동주택을 개소하면 비과세. 단, 대수소는 제외하고. 일곱 번째, 천재지 변동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을 상속으로 취득하면 비과세. 기억하셔죠? 자, 1번부터 보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 환매네요. 환매가 비과세가 되려면 법이 나와야죠. 맞네요. 무슨 법인지는 몰라도 좋으니까. 2번에 봤더니 역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은? 임시건축물은. 자, 임시건축물 나왔으니까 두 가지 확인해야죠. 1년 초과했어요? 사치성 재산이래요? 그러면 비과세가 맞죠. 3번 봤더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신탁은. 자, 신탁이 비과세가 되려면
그렇죠. 뭔 소린지는 몰라도 수탁자라는 글자가 보이면 비과세. 그 다음 4번 보죠. 4번 봤더니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했더니 기부 체납을 했으면, 자, 기부 체납을 했으면 비과세 맞죠? 근데 중간에요.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대요. 그러면은요, 부과해야죠. 5번에 봤더니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슨 짓을 했더니 개수. 자, 개수를 했을 때 비과세가 되려면 전제 조건 2개. 공동주택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대수설은 아니어야 된다. 요 2개 봐야죠. 항상. 아시겠죠? 나머지 건 안 봐도 돼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이제 11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등록면허세죠? 자, 1번 봤더니 뭐 하래요? 신고하고 납부하래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등록을 하려는 이랬네요. 등록을 하려는. 그 말은 등록했다 안 했다? 아직 안 했어.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전까지. 이렇게 나와야죠. 등록 후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무조건 60일이고. 등록 후에 무슨 짓을 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60일이고. 등록하려는 그러면은 이제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 전까지 내야 되는 거고. 자, 2번 보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대요. 자본금을 뭐 하면? 납입하면. 맞죠? 자, 회사 세울 때는 돈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했어요. 네.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12번 문제에서 5번 지문인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죠? 그거랑 같이 비교하시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2번에 5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등록면허세를 뭐 한대요? 부과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하면? 회사 정리나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회사를 닫을 때는 비과세. 아셨어요? 회사를 세우는 것은 과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3번에 봤더니 납세지를 물어봤는데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나왔네요. 그럴 리가요. 이런 거 없죠? 참고로 지자체자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대요. 그러면요.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어디로 가야 돼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야 되고 취득세는 안 분하라 그랬죠.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싸우지 마라 그래서 안 분하라 그랬잖아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채권 금액으로 한대요.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자,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무조건요. 목적. 이 단어가 나오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금액을 과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경매 신청. 이런 것들은 다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죠. 근데 만약에 채권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뭘 채권 금액으로 하느냐? 그 목적이 된 금액을. 가장 대표적인 게 근저당일 때 채권 최고액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되고. 자, 5번 봤더니 1000분의 8이래요. 상속은. 맞죠? 상속은 우리가 취득세에서 380땡으로 외웠으니까 8이 나오는 게 맞잖아요. 네. 아시겠죠? 네. 꼭 이거 틀리게 되면 15 주거든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봤더니 납부할 의무를 진대요. 누가? 등록을 하는 자가. 맞죠? 2번 봤더니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대요. 그래서 봤더니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신고 보여요? 안 보이네요. 두 번째, 시가 표준액보다 적었대요. 맞잖아요. 3번 봤더니 1000분의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더니요. 증여네요. 맞죠? 증여는 815니까 15가 나와야죠. 4번 봤더니 등기 등록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봤더니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이래요. 자, 그래서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등기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 그 등록의 범위에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등기 등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취득세가 제척기간이 경과해버렸어요. 그러면 취득세를 낼 수가 없어요. 취득세 낼 수 없으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기를 해야죠. 요게 올해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내용. 그래서 원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 취득세를 낼 거니까. 단,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등록 중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게 딱 4개 있다.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차량 등을 연부 취득했을 때 등록, 취득세 제척기간이 경과한 등기 등록,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요 4개는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등기를 하려면 선택을 해야 된다.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취득세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왜? 취득세를 낼 수 있는 경우라면 절대 등록면허세를 내면 안 된다. 뭘 내고 등기를 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근데 취득세를 낼 수 없는 경우라면 그때 가서는 뭘 내고 등기한다? 등록면허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취득세를 낼 수 없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포함시켜야죠, 얘는. 그 다음에 5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정리를 하거나 청산을 하면 아까 11번 지문하고 2개 비교하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죠. 이번부터는 재산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1번 봤더니 토지란 이랬네요. 토지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밖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라는 것은 지목 28개를 말하죠. 근데 재산세는 사실주의다, 형식주의다. 그러니까 지목이 없는 토지도 토지로 봐라 이 소리죠. 2번 봤더니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맞죠? 단 이 경우 토지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한다. 틀렸죠? 포함 안 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잖아요. 재산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죠. 요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때 주택이란 뭘 말하느냐?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맞잖아요. 그리고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은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토지분 재산세라는 것에는 주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건축물분 재산세라는 말에는 주택이 안 들어간다고요. 주택은 따로 주택분 재산세라고 나오는 거죠. 3번 봤더니 부수토지로 본대요. 10배를. 맞죠? 지방세는 토지 면적 물어보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몇 배? 10배. 4번 봤더니 자 다가구 나옵니다. 다가구 나오면 재산세에서는 다가구는요. 글자 그대로 가구자가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재산세에서는. 왜냐면 가구별로 쪼개서 판단할 거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반대로 종합부동산세 했으면 그냥 한 개라고 해야 되고. 5번 봤더니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대요. 자, 주거 면적이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려면 1구여야죠. 1구. 1동이면 안 되고. 겸용주택 판정할 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납세무자 문제죠? 재산세 납세무자는 절대 안 빠지고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재산세 납세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에 봤더니요. 그 소유자를 납세무자로 본대요. 그래서 봤더니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대요.
자, 주택인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자 몇 명? 2명.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납세물을 진다? 둘 다. 그 둘 다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 소유자라고 표현한다. 맞죠? 그때 어떻게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시가 표준액 비율로. 무엇을? 세액을. 세액을. 기억번호 맞네요? 그러면 모두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억번호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무조건 버려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번을 봤더니 그냥 디귿번을 봐도 되겠네요. 아니구나. 디귿번 보면 안 되겠구나. 예. 니은번 보죠. 자, 니은번 봤더니 수탁자를 납세문자로 한대요. 무엇은? 신탁은. 신탁은 누가 납세문자? 위탁자죠. 그러면 니은번은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봐봐야 되는구나. 어쩌죠. 자, 디귿번 보죠. 매수계약자를 납세문자로 한대요. 자, 매수계약자가 나오려면 국가, 무상 있네요. 그럼 매수계약자 맞죠? 그럼 디귿번 들어가야 되겠네요. 답은 3번. 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죠.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죠? 자, 1번 보니까 뭐의 동그라미? 60. 자, 60이 나올 수 있는 물건 주택이고 60이 나왔으니까 과세표준 문제죠? 네, 시가표준액 확인해야죠. 2번은요.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맞죠? 3번은 70. 토지 시가표준액 맞죠? 4번은 가감할 수 있다. 50%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은 언제까지? 해당 연도에만. 5번은 세율을 적용하래요. 자,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주택입니다. 그죠? 그것도 4단계입니다. 4단계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은 주택이고 세율 적용 문제가 나왔으니까 인세냐 합산할 거냐 말 거냐 문제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건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합산하면 안 되죠. 근데 앞에 가요.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하여 틀렸죠. 인별 합산하면 안 되죠. 뭐 별로? 그렇죠. 그냥 주택별로 이렇게 갔었어야죠. 만약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이렇게 나왔으면 뭐 해야 되고? 합산한다라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4단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물건은 뭐가 나와야 돼요? 주택이 나와야죠. 4단계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러니까 항상 재산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에다가. 뭔지는 몰라도. 그래야 문제 풀 때 실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6번부터 마무리할게요. 쉬었다 갑니다.